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전해드릴 미국 날짜가 지금 토요일인데 11월 11일은 미국에서 제양 군인의 날입니다. 한국의 군인의 날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토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학교도 가지 않는 날이고 해서 어제 금요일에 이제 휴교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휴일을 대하는 미국이 중앙 정부가 있고 지방 정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자유롭다고 할까요? 다르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대로 학교를 간 주나 지역구가 있고 아니면 토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어제 휴교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달라서 어제 손해봤다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은행의 경우는 미국은 일주일에 닷새 일을 하지만 은행은 오후에 캘리포니아주의 대부분의 은행이 반나절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쉬죠. 어제 대신 근무를 했고 아니면 어제 오늘 다 오픈하는 은행도 있고요. 우체국의 경우는 다른 연방 일하는 부처라던가 그런 곳이 쉬는데 민간도 일요일 날 쉬는 기업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회사도 또 토요일이요. 쉬는 곳이 많고 저희 회사도 토요일은 쉬기 때문에 토요일에 방송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토요일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우체국의 경우는 미국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토요일에 일하는 수당을 받고 다른 팀이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우체국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우편물도 배달되지 않을 테고 주식시장의 경우는 어제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돈 많이 버는 곳은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의 경우 미국의 대부분의 은행이 반나절 근무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휴일, 공휴일이 아니다 싶으면 주식시장도 문을 간간히 열기도 하는데 어제 주식시장은 문을 열었고 오늘은 당연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날 여러분들과 함께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 가장 사람들이 크게 생각을 했었던 게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 밖에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많은 한 21개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참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이 나라 저 나라에서의 미팅에 관심이 가졌었죠. 많은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레이티스트를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일어났었던 일들부터 간추려 드리자면은 일단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이번 아시아 방문을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위주로 나가야지 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뭉쳐달라. 그러나 무역에 있어서는 미국이 예외로 가는 것을 인정해라. 미국의 언론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전부 북한에 대해서 한국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아라. 또 뭐가 있었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 분명하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에서 다 했는데 북한의 여러 가지 무역을 완전히 끊으라던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지금 이제 WTO 세계 무역기구의 그런 초안에 의해서 초안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기준을 지키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미국이 굉장히 손해 보는 것이다. 중국이 이득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그런 세계 무역기구라든가 어떤 경제협력체라든가 공통의 분모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대강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는
아니 뭐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게 미국 전임 행정부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중국이 뭘 잘못했냐? 중국에 나는 큰 크레딧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몇 시간 뒤에 베트남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 불공정한 그런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우선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또다시 외쳤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뉴욕타임스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아시아에서도 서로 그 윈윈으로 무역을 해나가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따로 하겠어. 이것을 인정을 해. 이런다는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중국에서 받아야지 될 것도 있고 큰 나라잖아요, 우선. 그래서 소프트 페달을 밟았다는 거죠. 무역에 대해서. 또 북한과 또 북한에 대해선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지 되니까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미국 지도자로서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작은 나라에 가서는 동남아시아 그쪽 작은 나라들을 향해서는 뭔가 이렇게 압박하고 압박을 그쪽에 하고 미국이 뭔가 좀 압박을 덜 받아도 된다 하는 느긋하다는 큰 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그 미국도 조심하고 작은 나라는 조금 함부로 한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아메리카 그 포스트라는 것이 아시안 여러 리더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동안 그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뭐 중국과 해상에서의 여러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만 같은 그런 경우 국가의 존립조차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가들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하잖아요. 조금씩 뭐를 주고 어르고 달래고도 하지만 중국이 이제 큰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들한테 많이 협박을 했는데 이번에 한국도 그 사드 문제로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슬쩍 이제 그 본인의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아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만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 겪어서 그동안은 미국이 좀 중국이 우리를 막 함부로 하고 우리에게 갑질을 할 때 울타리가 돼줬으면 좋겠다 했고 실제로 그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중국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에서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뭐 주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울타리가 돼줬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아시아 리더들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미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라. 북한에 대해서 북한과 거래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기도 했고 좀 그 휘청하기도 했고요. 미국이 우리의 보호막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지금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 대통령의 방문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느 정도의 미팅으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뭐 큰 미팅은 공식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뭐 1초 사이에도 모든 그 중요한 것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에어포스 1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이동을 할 때 미국 기자들이 많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러시아 그 스캔들에 대해서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물어보나 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자들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말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난 더 나가고 싶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이시스, 시리아, 노스코리아 여러 가지로 일을 해야지 되는데 너무나 그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런 일 없었다라고도 얘기했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의 정보국이 CIA, FBI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뭐 국가안보국이라든가 17개라고 하던가요. 모든 정보 부처에서 지난해에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하는 그 공통적인 그 결론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정보국의 결론이 다르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그 대통령의 말과 일치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러시아 투데이가 보도한 것 보니까 우리 러시아가 뭐 페이스북 같은데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광고한 것 없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뭐 러시아 투데이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언론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16살 때 그 정말 그 말하자면 미국의 예전에 뭐 격투 신청하고 격투를 받아들이고 뒤돌아서서 있다가 1, 2, 3 빵 하고 총 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이제 10대 소년이겠죠. 당연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16살 때 누군가를 살해했다, 이걸 아주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필리핀 대통령 좋다고 하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은 굉장히 미국에서 관심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TPP는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미국이 주도를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안 한다, 뭐 국가 대 국가로만 하지,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있는 그런 것은 깨면은 오히려 무역 딜을 깨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없이 다른 나라들은 계속 하기로 했다 하는 것까지도 미국이 열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일본, 한국, 중국 방문인데, 오늘 그 시사주간지 타임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군요. 너무 많이 뉴스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대강 그 중복되는 내용은 웬만하면 지금 피해보려고 하는데, 뭐 한국, 미국, 중국에서 전부 열심히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했죠. 일본의 경우는 펀필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굉장히 지금 그 구애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야말로 일본이 과거와는 달리 다른 나라들처럼 어떤 그 국방력을 실제로 강화를 하고 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이제 이틀 동안에 어디서 5번 식사를 했다 하고 제가 한국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미국 언론은 4번 식사한 것으로 돼 있네요. 뭐 4번이나 5번이나 그게 그겁니다만, 다만 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갔었을 때는 같은 이틀을 묵었는데 이틀 동안에 2번만 식사를 같이 했고, 이번에는 이틀 똑같은 기간 동안 4번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밥 먹을 때 그 그릇이 있잖아요. 그 게스트 그릇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도널드 앤 신조, 도널드와 그 아베 신조 총리가 make alliance even greater. 그러니까 그 동맹을 더욱더 더욱더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make America great 그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더 좋게 만들다는 great again 하는 그것을 그대로 따서 한 거죠. 그릇에 그렇게 새겼다고 하고, 그리고 90년도에는 트럼프가 일본 왕을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안 됐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에만 늘 길게 저 뒤에 걸어놓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키토 왕이 직접 이제 다 그 왕궁도 안내를 해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그 정도로 이제 펀필드였다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마음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배에 어필했다, 스토막과 그 마음에도 그 어필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스토막에 어필했다는 것은 뭐 무기 사주고 한다 이러는 것이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어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을 그 미국이 지금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잘 돼가고 있다던가 이런 말을 해주고 그런 것.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그 국빈 만찬은 참 돈 낭비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식성이 그렇게 귀족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 뭐 아주
끝까지 구워진 그 well cooked 스테이크를 먹는다든가 거기다 케첩 착착착착 뿌려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고향의 생선과 독도새우 그리고 이제 갈비를 뭐 360년 된 간장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런 것으로 이제 잘 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정성껏 하고 대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밥상을 봤거든요. 그 워싱턴 포스트의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그 사진을 봤는데 보니까 미국식 입장에서 보면은요. 앞에 뭐가 있고 중간에 이제 갈비 구워진 게 있고 뒤에 뭐가 많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독도새우가 보였는데 저것이 미국에서는 랍스터 크고 아주 막 풍성한 걸 하도 많이 먹어서요. 저 작은 사진으로 보니까 작아 보였겠죠. 새우 달랑 그게 물론 상징이었겠습니다마는 일본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다는 그 상징이기는 했겠습니다마는 저 작고 이렇게 막 그 뭐 수염 같은 거 달려 있는 저것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까? 큰 것만 먹고 하던 사람들이 하면서 또 나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보였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새우를 이게 독도의 새우입니다. 하나를 두고 그 새우의 속 안에 있는 살을 잘 발라서 어떻게 이제 그 웰던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버섯도 썰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계란에다가 살짝 아주 그냥 포드랍게 이렇게 붙여내면은 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놓고 그 옆에다가 새우를 놨으면 어땠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새우가 있는 줄 옆에 뭐는 콘이었다고 하던가요. 뭐 아무튼 있었어요. 밥도 있고. 근데 너무 수북이 닮아가지고 저게 그 사진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볼 때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저를 넣으면은 저게 다 무너질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식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밥상을 차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또 새롭다고 굉장히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밥상을 차릴 때는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고 미국 한국을 다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코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을 할 때 이게 전부 아시아 3개국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했는가 하는 것을 전한 기사거든요. 화려함의 극치였다. 더군다나 이제 그 자금성에서 디너를 먹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대우를 해가면서 1949년 이후에 자금성에서 뭐 디너를 먹은 외국 리더는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1949년이 뭐 정말로 그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류샤오치와 이리저리 싸우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이 모택동에 의해서 건설했었던 바로 그때 아니겠어요. 그때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때는 중국의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 됐죠. 지금은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그런 많은 변화가 있는 동안에 세계 리더가 한 번도 그 자금성에서 디너를 먹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최고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중국에서는 국빈 만찬, 국빈 그 플러스라고 했는데 플러스 디너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요. 뭐 big east 큰 거 좋아해요. big east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우를 받았는데 그렇게 대우를 해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스트롱하고 스마트하고 I like him a lot 하고 he likes me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렇게 많이 대우를 했었다 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야 뭐 별다른 것 크게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일본과 중국은 워낙에 그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중국에서 2억 5천 얼만큼 정도 달러를 이제 무역 계약을 한 것이 보잉에 370억 달러를 포함했어요. 이게 사실은 보잉 같은 경우는 전에 해놨던 거 조금 포장 다시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에서의 무슨 오일 시추라든가 가스 시추라든가 아니면 쉘 오일 시추 이런 것은 1, 2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년 적어도 그 정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년에
그 무역 적자가 중국과 3천억 달러 넘게 한 3,500억 달러 정도 지난해에 됐는데 그것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고 상당 부분이 그 쉘 오일과 가스 시추하는 개발 뭐 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리고 그것도 다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죠? 이렇게 미리 약정을 체결한 것이지 이게 뭐 확실한 것도 아니니까 될지 말지도 또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접 아무튼 잘 받고 왔다. 뭐 이런 얘기들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 하나는 요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미국 무기를 사면은 북한 미사일도 격추하고 다 그 국가를 방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에서는 무기를 팔았고 일본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나는 세상에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처음 알았다.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가 걸려오는데 세상에 나라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하기 전에 와서 만났잖아요. 트럼프 타워에 와서. 그게 처음에는 온다니까 뭐나 보다 했는데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만나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1월 달까지는 대통령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거 멈추게 하나? 하다가 이미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대포식으로 그냥 제가 일상생활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서로 그 이름 부르면서요. 성이 아니라 친하다는 것은 보여주기는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미국의 이 여성이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아무튼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호프 힉스라고 지금 공보국장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말도 함부로 하고 해서 열흘 만에 해고됐던 앤서니 스카라무치 이후에 공보국장이 돼서 지금 공보국장이 될 땐 28살이었던 것 같고 지금 29살인데 이 여성은 한 번도 정치에 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들어오기 전에. 그 전에는 원래 막 모델을 했거든요. 10대 때 한국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할 때 보니까 카메라가 많이 비춰주더라고요. 아무런 이 여성에 대한 설명 없이 옷을 아주 근사하게 입고 헤어스타일도 멋있었고 원래 모델을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일하면서도 아주 미니스커트 자주 입고 다닙니다. 나이도 젊고요. 그런데 원래 이 여성이 아버지도 이제 무슨 퍼블릭 릴레이션, 홍보 이런 회사를 하고 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텍사스에 있는 무슨 종교 관련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방카 트럼프의 회사에서 뭐 좀 일을 하다가 아주 스타일이 좋으니까요. 이방카 트럼프의 웹사이트에서 옷 입고 모델 같은 것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미국에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이방카가 아버지에게 소개했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호프 힉스를 너 나한테 와서 일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지금까지 불과 몇 개월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때부터 일한 사람 가운데서 2명만 남아 있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한 명도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 한 명이 오랜 수십 년 동안 바디가드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호프 힉스라는 이 여성이 그래서 대통령이 백악관에로 들어올 때는 아주 특별한 자리를 이제까지 없었던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무슨 언론 담당 무슨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때 이미 정치 경험 하나도 없고 28살이고요. 그때 이미 백악관에서 쫓겨난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요. 스티브 배넌과 그 당시에 백악관 비서실장 지금 비서실장 전에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냈던 그 비서실장과 이 호프 힉스라는 28살의 여성을 봉급을 똑같이 줬어요. 19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거의 20만 달러는 안 되고 18만 달러에서 19만 달러 사이 그렇게 줬다가 이제 그 스카라무치가
나가고 나서 본인이 막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말 실수하고 그렇게 나가고 쫓겨나가고 나서 바로 호프익스를 공보국장으로 뒀거든요. 이 공보국장이 지금 뭐 당연히 다 따라다니죠. 대통령 트윗도 다 이 공보국장이 29살의 아름다운 여성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폰으로 한다지만 대통령이 불러주면 대통령 옆에서 하는 거예요. 사무실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아주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트윗을 이제 대통령이 불러주면 호프익스가 하고 이것을 트럼프 재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 클릭은 그곳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호프익스라는 스타일 좋은 여성이 일본에서, 이것도 미국적이라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만찬에서 그 남자 턱시도를 입었어요. 워낙에 그 멋진 여성이니까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이쁜 겁니다.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신 분이라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레이라고 표현하던데 한국 분들로서는 옅은 브라운 색깔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터들넥인데 소매가 이렇게 드레이프가 많이 있고 하는, 머리 길고 하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호프익스가 일본에서의 만찬에서는 남자의 턱시도를 입고 나갔던 것. 이것도 미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요. 그만큼, 꼭 트럼프 시대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에서 백악관 그 직원들이 다른 나라에 갔었을 때 그 국빈 만찬에서 입는 옷에도 이 정도의 그 자유로움이 허용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말이 괜히 길어졌어요.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그 연설은 제가 방송에서는 그저 언론에 보도된 그 정도만 그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하고,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이 전쟁 위협 같은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뭐 핵탄두 제한을 없앤다던가 무기를 사주는 대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서로 주고받고 기분 아주 좋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글도 잘 쓰고 연설도 또 잘하고 막 대단하고 한국을 어쩜 그렇게 많이 아느냐. 제가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봤는데요. 어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인이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의 역사를 한국인들보다, 한국에 많이 알고 있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전문가보다 많이 알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의 연설은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습니다.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때 본인이 거의 전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연설문 작성자가 한 명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수십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번에 이 한국 연설은 아마 그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잘 아는 한국 사람이, 미국도 잘 알고 하는 사람이 많은 도움을 줘서 작성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국 역사를 알던 몰랐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국가 지도자로서의 능력이 더 좋다 나쁘다 평가할 만한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형식이잖아요. 누가 잘 써준 것을 텔레프롬프터가 2개 있어서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한국 분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 한번 보고 이쪽 한번 볼 때마다 그때마다 거기에 다 그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읽는 거잖아요. 당연히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좋게 평가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다 쓰여진 원고를 애드립 없이 잘 정말 거기에 본인이 충실해서 읽어 나갔고 그랬다는 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자극을 해서 한반도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그 의지와 그것을 실행했다는, 이것이 굉장히 한국을 존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지. 한국에 1년에 책이 몇만 권 나오고 콘서트가,
그게 무슨 백과사전 읽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찾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노력에 굉장히 그 점수를 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는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연설문 그 자체 내용 자체는 저희야 미국에서 늘 수많은 연설을 들으니까요. 대통령 연설부터 다 그게 뭐 그렇게 뭐 아주 심도가 있었다던가 뭐 역사를 바꿀 만한 것이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 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존중하고 싶었고 한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충분히 배려를 했다는 이 노력을 100% 사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한국 바깥에서 연설을 들은 제 기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연설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뉴스를 하니까. 그래서 그 연설 내용 자체는 저는 굉장히 보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연설을 들은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또 다른 색깔로 그 연설을 보기는 봤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아무튼 그 의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이제 지금 또 자리를 옮겨서 베트남에 가서도 그렇고 강경화 그 외무부 장관이 글쎄요 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하드 파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등장하는 강경화 그 외무장관의 여러 가지 그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이 영어를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그것도 아주 그 좋은 집단에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손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했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이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부터 영접하고 하는 게 통역을 통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여러 세계 다른 나라 뭐 캐나다 총리한테도 직접 강경화 외무장관이 가서 캐나다 총리가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 자체가 한국을 알리는 거잖아요. IMF 총재에게도 가서 좀 얘기도 길게 하고 이게 굉장한 그 한국에는 플러스가 되겠구나. 영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왔고 그 매너 자체도 다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젊은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완전히 그 캐나다식으로 그 서구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포옹하면서 그 볼 키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경화 외무장관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깥에서 보는 제 눈에는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번에 미국에서는 미치광이 늙은이다. CNN이 이제 사람들을 북한에 막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얼만큼 북한 사람들이 봤는지는 모르죠. 그런 얘기들을 했고, 파괴자인 트럼프가 세계 평화 안정에 파괴가 되는 본인의 모습을 직접 드러냈다. 핵전쟁을 구걸한다. 이런 것이요. 그리고 또 그 북한의 핵 억제력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북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아주 전쟁 도발을 하는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북한 뉴스를 더 확실하게 전해드셨기 때문에요.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뺏어내려는 호전광의 대결 행각, 손아래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그러니까 손아래, 그러니까 작은 나라 동맹국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요. 미국 군수 독점체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전쟁 상인의 장사 행각에 불과하다. 세계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냈고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은근히 길어졌어요. 제가 다른 것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에피소드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미국에서 아주 그 미국 내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없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제 오후부터 막 나오기 시작한 로이 무어라는 알라바마에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12일에 연방 상원이 선거가 치러지는데 연방 상원이 지금 공화당이 52명, 민주당과 무소속이 합쳐서 48명, 게다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니까 53대 48, 48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로이 무어라는 공화당 굉장히 극 보수예요. 너무나 보수성이기 때문에 특히 종교를 막 앞에 내세우면서 그 일로 인해서 두 번이나 알라바마주의 대법원장에서 선출되고도 두 번이나 쫓겨났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보다 훨씬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앞서갔기 때문에 알라바마가 워낙에 또 아주 보수고 지금 법무장관을 하고 있는 제프 세션스 그 자리에 특별 선거거든요. 당선될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이틀 전부터 14살, 16살, 17살, 18살 5명의 여성이 이 사람이 지금 70살이에요. 32살부터 30 몇 살까지 결혼을 38살 때 했거든요. 그때까지 이 어린 소녀들을 어떤 여성은 키스까지만 했다라고 하고 그 밖에 더 나가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면서 법에도 일단 위반되고요. 주마다 다 법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30대가 14살 하면 14살은 미성년자고요. 일단 그리고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 위는 안 되고 몇 살 아래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당연히 형사법 위반이 됐을 거고요. 지금은 공소시효 같은 것은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 여성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로이 무어는 팍스의 대통령의 친구 션 해니티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 지어낸 얘기다. 요즘은요 정말 뉴스하기 힘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뉴스는 다 페이크 뉴스라고 해요. 여기서건 저기서건 해서 이거 페이크 뉴스다. 완전히 completely manufactured. 완전하게 만들어진 뉴스다. 나는 14살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14살의 그 당시의 소녀 지금은 53살이거든요. 엄마와 같이 법원에 복도에 앉아서 엄마가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양육권 싸움을 하니까 법원에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부검사인가 그래서 같이 법원에 있었던 거죠. 이 어머니한테 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양육권 이런 스토리를 어린 딸에게 다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내가 들어갔다 와 안심하고 내가 봐줄게. 내 사무실도 여기야. 이러니까는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그 어머니는. 그러면서 숲속에 있는 자기 집으로 아이를 몇 번이나 데리고 가서 어떤 때는 방 안에 들어가서 옷 다 벗고 나오고 만지게 하고 이랬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워낙에 티피컬한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소녀였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 마약도 하고 지금도 일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막 하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해서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엄마에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남자와 만날 때는 또래의 친구들을 2명에게도 얘기를 했대요. 그대로 워싱턴 포스트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더군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명은 지금 그 친구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데 이 후보는 나는 그런 일이 안 했다. 지어낸 거다. 다만 이제 키스만 했다라고 얘기한 그 당시에 16살에서 18살까지 소녀 가운데서 2명은 이름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키스만 했다고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10대 소녀와 데이트를 할 때 그들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데이트한 적 없다 하는데 글쎄요. 미국에서 30대가 된 남자가 누구랑 데이트할 때 그 데이트하는 상대의 엄마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법에 어긋나는 그런 그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는데 큰 도움이 된 그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은 지금 완전히 극우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예비선거에서 공화당 예비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티브 배넌에게 졌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스티브 배넌은 박스뉴스와 함께 뭐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보도를 하고 이 민주당이 지어낸 것이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제 와서 53살이 된 사람이 뭐를 얻겠다고 14살 때 자신의 그 과거를 이제까지 숨겨왔던 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또 워싱턴 포스트는 이 여성 5명 이외에도 30명이나 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워싱턴 포스트의 역사와 신용이 있지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가 이렇게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지금 중간에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부통령도 그리고 많은 그 공화당 의원들은 이 사람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이에요. 사퇴를 해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게 딜레마가 있는 게 사퇴하면 민주당 후보가 이길 확률이 높고 아니면 지금은 너무 늦어서 이 사람 그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있거든요. 이름을 직접 이렇게 써서 하는 것도 있어요. 미국에는 write-in candidate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졌었던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올리나 이런 건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공화당에는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그 정치계에서는 좀 큰 뉴스였고요. 그리고는 민주당이 또 선거에서 크게 이겼잖아요. 버지니아와 뉴저지에서 동부 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민주당 색깔이 전혀 없는 그런 주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투표율이 너무너무 높았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대학을 졸업한 젊은 그 사람들과 대학을 졸업한 백인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나가서 공화당이 아니라 지금 버지니아는 완전히 거의 모든 선거가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나가서 찍어줬다는 것. 투표율이 너무 높았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서도 백인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층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퍼센테이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서 결국은 공화당이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경종이 될 만하다. 물론 그 버지니아주가 이제 그 민주당이 주지사였고 거기에 민주당이 된 거예요. 그렇긴 한데 퍼센테이지 차이도 그렇고 이 공화당 후보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그 강력하게 많이 그 지지를 해줬었기 때문에 막판에는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고 그 민주당이 이겼고 주지사뿐만이 아니라 뭐 부지사라든가 하원 의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버지니아주는 조금 백인이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거기 수입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색깔도 있어서 퍼플이라고도 많이 불러왔는데 그런데도 아무튼 이번에 그 민주당이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뭔가 그 경종이 될 만하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금 그 지역에서만 그렇지 어차피 트럼프 지역은 남부였어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른 주 선거할 때 자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도 이거 민주당을 뽑아줘야 되겠어. 그럼 민주당 다른 주에서 막 그 후보에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뭐 이런 이유로 선거 자금을 많이 그 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 선거는 그 주에만 상관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지역 정서뿐만이 아니라 전국 정서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는 뭐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후보를 찍어준다. 이게 아니라 막 서울에서도, 강원도에서도, 뭐 또 무슨 부산에서도 그 후보를,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돈을 막 보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공화당에는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그렇다고 또 그 민주당이 랄랄룰루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지금 여러 가지 빅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가 지난번에 그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막 그 장악을 하면서 그 후보였었을 때 버니 샌더스에게 너무나 부당하게 했다. 이것도 계속 지금 잠재적으로 그 숨어 있는 것이고, 팍스뉴스는 곤란한 내용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곤란한 내용 나오면 계속 이제 이 뉴스만 하루 종일 그 보도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언론 사이에도 지금 분열이 돼 있고,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측,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주 그 진보와 뭐 중도 정도가 분열돼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분열돼 있는 것은 세계의 뉴스니까요. 그리고 공화당도 이렇게, 공화당 지금 중진들은 뭐 이 지금 그 어린이 14살과 뭐 그런 지금 그 일이 있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는 이런 후보가 너무나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상원 의원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데, 그에 비해서 그게 썩어 빠진 정치 기반이다 하면서 이제 스티브 배넌과 같은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을 열심히 밀고 있는 거죠. 공화당은 그렇게 분열이 됐고 민주당은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번 주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면은 이 내용이죠. 텍사스 그 침례 교회에서 정말 그 인구의 그 뭐 4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20몇 명이 숨지고 20몇 명이 다치고 해서 10% 이상이 총격 사건의 사상자가 돼버린 그런, 그 범인이 그 불명예제대한 군인이고 정신병원에도 갔었고 탈옥했고 가정폭력도 있고,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와이프가, 이번에는 뭐 두 번째 와이프의 장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장모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범인 숨졌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와이프가 오늘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언젠가 그 교통 위반 그 스피드 티켓을 받았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어 하고 총을 들고 나와서 관자놀이에다가 막 총대고 죽고 싶어 이랬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군대에서도 제대로 자료가 민간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상원에서는 가정폭력 그 가해자의 경우는 총을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 민주공화 할 것 없이 그 합동적으로 초당적으로 지금 발의돼 있고요. 주식시장의 경우는 하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총기 규제가 되나 하도 믿다가 안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총기 제조 회사의 주식값이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자꾸만 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그 오히려 그 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마리탄이, 다른 그 사마리탄이 총 갖고 있던 사람이 또 범인을 막 쫓아갔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더 큰 그 희생이 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총기 규제가 되리라고는 그다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또 하나 간단하게나마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어제 여러분들께 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1년을 그 평가하는 그런 그 기사를 냈는데, 커버 스토리인데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들어서 줄어들고 있는데, 대통령이 뭐 별로 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이득만 챙기면 된다. 뭐 이게 노골적인 말이고요. 그게 미국과 세계에 나쁘다 하는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뭐 전쟁을 시작했다던가 나토에서 탈퇴한다던가 아주 극단적인 그 외교 실책은 없었지만, 그래서 최악의 예상보다는 덜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TPP 기후변화에서 탈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푸틴과 그렇게 가깝지 않고, 이거는 지금 가까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중국과도 잘 지내는 것 다행이다, 참 다행이네 하면서, 그런데
이란의 핵 협상을 과소평가하는 것, 시진핑, 푸틴, 필리핀 대통령, 뭐 사우디의 왕, 그런 그 독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은 위험하고, 외교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해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빠졌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다행은 대통령 주변에 전쟁이 너무나 큰 비극이라는 것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전쟁하려고 한다는 마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막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뭐 군대를 재정비하고 근육을 키워서 뭐 이제 이렇게 뭐 북한 같은 나라도 스스로 구소련처럼 무너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 안정된다 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희망사항인 것 같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작은 나라에 자꾸만 양보해라 해서 뭔가를 받아내는데, 그러면 그 작은 나라들이 꿈틀거린다, 죽기 전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동유럽에서 말을 터프해주게 해주면 일부 좋아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상식적인 유럽은 지금 미국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 얼마나 내분이 많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들이 독재자와 좀 그냥 설렁설렁 지냈을 때는 그것도 또 다른 것을 그 독재자로 인해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시진핑 좋아, 푸틴 좋아, 뭐 필리핀 대통령 좋아, 당신들이 어떻게 국내에서 뭐 언론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숨지게 하더라도 강해서 좋아, 뭐 이런, 여기서 그친다는 얘기예요.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계속 미국 퍼스트를 외치고 고립주의를 택하고 하는 것이 미국에만 나쁜 것이 아니라 세계도 위태롭게 한다. 미국은 오점이 있기는 했지만 아주 오랜 동안 다른 나라의 아주 훌륭한 리더로 좋은 그런 역할,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보여줬는데 지금 너무 위험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몇 주일 전에 이 이코노미스트가 시진핑이 뭐 실제의 능력 함량과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원치 않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잠시 뒤에가 아니라 지금 뭐 바로 이어가죠. 여기까지가 이번 주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위크엔드 리뷰였습니다. 그리고 위크 어헤드를 전해드릴 텐데요. 위크 어헤드야 뭐 어차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이제 상원조차 세금안을 내놨으니까 여러 가지 조율이 있겠죠.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알면 알수록 가난한 사람보다는, 중간층보다는 부자가 훨씬 큰 이득을 보는 그런 세금 감면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 전에 빨리 통과시켜야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뉴스 계속 이슈가 될 테고요. 그리고 역시 다음 주에도 지금 알라바마 상원 선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공화당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미국엔 이런 법도 있거든요. 헌법에 보면은 헌법에 뭐 아티클 1의 섹션 5랍니다. 상원이건 하원이건 그 멤버를 벌할 수 있답니다. 벌할 수 있다는 게 쫓아낼 수까지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의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할 수 있는데 상원이 여태까지 15명을 쫓아냈대요. 그런 1789년 이후요. 1789년 이후에 15명이면 그다지 많진 않은데 또 그 가운데 14명이 남북전쟁 때 남부군을 지지했었던 그런 상원을 쫓아낸 적이 있고, 한 명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알라바마의 14살 소년을 32살 때 어떻게 했었다는, 만약에 그래서 이 무어 후보가 이기면 지금
공화당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미치 매코넬 그 공화당 그 원내대표의 사사건건 반대를 했었고, 이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도 이 사람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안건에 반대를 할 테니까 일할 수 없다 해서 이미 이 사람을 그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할 수는 있어도 쫓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딜레마인 게, 민주당이 이기면 그러면 공화당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의석이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어 후보와 예비선거 때 겨뤄서 졌었던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지한다라고 하고 그를 이제 라이딩 캔디데이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게. 근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밀어준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공화당에서는 이제 주말에 그 얘기도 지금 그대로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이 뉴스는 굉장한 그 이슈가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라바마의 유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는 알라바마의 유권자들이 찍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헐리우드 액세스 그 필름이라고 해서 뭐 여자는 돈만 있으면 뭐 다 넘어오게 돼 있어,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까지 다 나가고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더군다나 복음주의, 기독교, 종교를 얘기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사람이 워낙에 뭐 10계명을 그 법원에 붙여야지 돼. 뭐 화강암도 굉장히 뭐 큰 걸로 10계명을 써붙여야지 돼. 이런 얘기하니까 그 10계명을 뭐 돌에다가 그 새겨 이러는 건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로 또 드러나고 한다면 그 여자 어린이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는, 그 얼마나 이중적인 모순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그런 것을 원하실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도 이 알라바마 유권자들이 본인은 사퇴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을 지지를 해주면, 그것도 미국의 그 남부의 또 다른 얼굴, 그렇게 하나님 하는 주에 그런 게, 하나님은 머리로는 믿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상관이 없는가? 그런데 그게 또 내 딸, 내 조카 딸에게 오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참 어떻게 산다는가 하는 것이 힘든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 이것도 역시 그 이슈가 되고요. 제가 뉴스가 너무 많아서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번 주에요. 정주방송에서 특별검사 그 로버트 뮬러가 지금 그 마이클 플린이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유난히 그 러시아와 연관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위배인가 아닌가를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 이제 두 가지 다른 곳에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그 제임스 코미 그 연방 수사국장을 결국은 해고한 거잖아요. 이 마이클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 수사했다고, 러시아와의 접촉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그 특별검사도 또 다른 것들을 발견을 해낸 겁니다. 마이클 플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확정이 되고 나서도 터키 대통령의 적을 납치하려는 계획에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돈 뭐 한 1,500만 달러 받고 아들과 함께. 그리고 이 사람은 좀 뻔뻔하긴 해요. 본인이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되고 나서도 자기의 아들을 사실은 적절치 않은 그런 곳에 하이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 이제 없던 일로 하고 결국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해고되고 말았는데, 터키 대통령이 적을 왜 납치하려고 했느냐. 이 적이 그 터키의 성직자인데 미국에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터키에서 쿠데타 일으키려다가 실패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얼핏. 그래서 이 터키의 지금 대통령은 이 터키의 성직자가 쿠데타의 그 배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배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러시아와 연관이 있어서 지금 여러 번 조사도 받고 하는 이 아들이 이제 마이클 플린 주니어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터키 대통령을 2016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만나서 그래서 이제 돈 받고 비행기에 태워서 개인 비행기에 태워서 터키의 어떤 그 섬으로 보내버리기 납치잖아요. 그런 일을 기획을 했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 그 조사 결과 나왔다 하는 것이고 본인은 지금 이제 부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다스를 조사하다 보니 누구의 그 은행 계좌가 나왔어? 이런 식으로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을 조사하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이나 아니면 러시아 공화당이나 다 이게 러시아와 연관이 됐는데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그 개인 이메일을 쓴 것 이것 조사하다가 힐러리 클린턴의 비서였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그 너무나 그 사랑했었던 우마 에버딘이라는 백악관에 있을 때부터 인턴이었고 빌 클린턴이 그 모니카 리윈스키와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퍼스트 레이디의 그 인턴이었었던 우마 에버딘의 남편이 이번 이제 감옥살이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21개월 수감형이에요. 젊은 15살 어린이와 섹스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말로 그렇게 그것을 조사하려고 해서 감옥에 가게 된 게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우마 에버딘과 나눈 그 이메일이요. 이메일을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 이메일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마 에버딘이 남편 그 당시에 앤서니 위너 남편의 컴퓨터에서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남편 컴퓨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남편이 15살 어린이와 이렇게 했고 사진도 주고받고 한 게 드러나서 결국은 유죄를 인정을 하고 좀 봐주세요. 제가 치료받을게요. 뭐 어쩔게요. 했는데도 결국은 21개월 수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플린이라는 이 전 국가안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것을 조사받다가 이렇게 돈을 받고 뭐 터키의 성직자를 터키 대통령의 적을 납치해서 터키에다가 데려다 주려고 했었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팩트가 될 것 같고요. 주목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AT&T가 타임워너를 $850를 주고 이제 사려고 합병하려고 했었거든요. 지난해부터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선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 CNN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타임워너를 사려면은 AT&T가 그렇게 하려면 타임워너가 터너 브로드캐스팅도 갖고 있거든요. 이 터너 브로드캐스팅이 뭐 다른 여러 그 방송사도 있지만 CNN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AT&T가 타임워너를 사고 싶으면 CNN은 따로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디렉TV를 팔아라. 지금 AT&T가 디렉TV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AT&T가 이제 그 타임워너를 사고 하려고 하는 것은 CNN까지 포함해서 여러 텔레비전의 컨텐츠를 AT&T의 인터넷망으로 어떻게 돈으로 되게 만들어 보느냐 그런 거고 지금까지는 디렉TV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AT&T 소비자가 디렉TV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보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CNN과 다른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또 AT&T에 얹혀서 파는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CNN을 팔든지 디렉TV를 팔든지 아니면 합병 못해. 법무부가 지금 딱 그러고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AT&T의 그 CEO가 그 법무부에 들어갔었을 때 법무부의 독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으로 많이 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CNN을 페이크 뉴스 하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그 대통령과 너무나 친한 팍스의 소유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유주고 뉴욕 포스트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닥이
CNN을 사고 싶어서 AT&T, 뭐 타임워너 이런 사람들과 계속 지난 6개월 사이에 몇 번 접촉을 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2번 했다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게 빅뉴스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팍스나 CNN이나 다른 모든 언론들이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는 더해요. 24시간 동안 방송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극적이어야지 되고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요. 컨텐츠를. 그리고 이런 방송사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팍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아세요? CNN도 마찬가지지만 팍스는 정말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그래서 팍스가 왜 여러 명, 그 CEO도 그랬고 최고로 인기 있는 빌 올라일리도 그렇고 그렇게 여성과 관련된 성추문이 있고 성학대가 있고 돈을 몇 천만 달러를 회사가 물어줘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왜 고용을 하겠어요? 돈을 벌어주니까 그러는 겁니다. 빌 올라일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왜 또 자극적인 말을 마구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대개의 수순이 책을 씁니다. 책을 쓰면 미국은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번역해요. 그렇게 해서 팔아서 또 책을 처음에 쓸 때도 인세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해지고 유명해지면 어디 가서 방송할 때 딜할 때 또 돈 더 크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방송사들이 어느 정도는 다 그 목적을 갖고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오랜 전통의 그 신문사들의 경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 가짜 뉴스다 어쩌다 저쩌다 하더라도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도 상당히 그 이기적이기는 해요. 그 돈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래도 굉장히 그 경제적인 것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할 만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신문들은 아무리 누군가가 페이크 뉴스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페이크 뉴스일 수가 없어요. 퓰리처상을 받는 사람들의 자존심, 그리고 그 대학에서 공부를 그 저널리즘 윤리에 대해서 잘 받고 나온 사람들의 그 자존심, 또 그 공정함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신문은 또 그 글이기 때문에 조금 또 이게 스크리닝이 되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 보세요. 팍스나 CNN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서로 싸우고 되는 말 안 되는 말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팍스나 CNN에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 브로드캐스팅 퍼스널리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대라면 많이 될 수 있어요. CNN에 뭐 앤더슨 쿠퍼, 뭐 또 팍스에도 많아요. 팍스에 오히려 더 많아요. 제가 CNN보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24시간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떡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루퍼트 머덕 같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거죠. 루퍼트 머덕은 미국의 어떤 언론 매체의 그 소유주보다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 사람의 큰 목적은 이제 뭐 80세도 훨씬 넘었고 본인이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뭐 불리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튼 팍스가 루퍼트 머덕이 CNN을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또 희한한 거예요. 팍스하고 CNN은 완전히 그 논조가 다른데 CNN을 사는 것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서 문 닫으려고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장사하려고 그랬겠죠. 다음 주에 아마 이 뉴스가 일반에게도 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그 중국의 시진핑 그 국가주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조금 그 다른 면도 있어서 어떻게 다 알겠어요. 거기도 아주 그 북한처럼 완전히 닫혀진 공산국가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계의 그 오래 그 시스템을 옆에서라도 들여다본 뭐 특파원들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시진핑에 대해서는 한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균형 외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진핑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사우디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여러분들께 새로운 에피소드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정규 방송은 미국 날짜로 월요일, 한국 날짜로 화요일에 오늘의 미국에서 이어집니다.